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 지도사 2차 기계안전 분야 그렇게 강의를 이제 해야 될 이준수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이제 이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강의를 통해서 될까? 그럴 수가 있겠죠. 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고.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교재만 보고 자 이것은 이거 이렇게 해서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꼭 봐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은 제 성격상 사실 그건 옳지는 않아요. 제가 또 그렇게 강의를 잘 하지 않고. 그래서 한번 오리엔테이션이긴 하지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간단히 한번 좀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시험에 다 잘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안전관리론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할까라고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정확성을 위하기 위해서 교재를 보고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교재를 보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법령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전달하고 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냐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안전관리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성격상 뭘 보고 하는 게 잘 아니라서. 근데 모르면 저도 보고 해요. 기억에 뭐 제가 완전 컴퓨터는 아닌데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끊기면 안 되니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까요? 되는가? 네. 먼저 안전관리론. 가장 핵심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핵심은 아니죠. 물론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게 가장 기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런데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저는 하인리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인리의 이론이 사실 안전관리론에 있어서 기초가 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거의 1930년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하인리는 그때 이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그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이 내용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지만은 크게 5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5가지는 이겁니다. 첫째, 재해가 발생하는 걸 보면은 재해는 이 연결되는 게 도미노로 간다. 즉 연쇄 이론인 거죠. 두 번째, 이렇게 재해가 발생을 한다라면은 이 발생하는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는 비율로 발생을 하더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세 번째, 이렇게 재해가 발생을 하지만 이 재해가 발생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예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한다면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해 예방 4원칙이라는 것도 우리는 많이 기억이 될 겁니다. 이것만 한다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재해가 잘 예방은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사고가 여기저기서 많이 날 수가 있죠. 자, 어쨌거나 사고가 난다라면은 네 번째, 이 사고의 손실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게 바로 1대 4의 비율로 발생하더라. 직접비, 간접비 많이 들어보셨죠? 또 마지막 5번째, 그렇다면은 이러한 재개가 없고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고 예방 원리 5단계로 가는 거죠. 이 5가지 보면은 참 우리 많이 봤던 말이에요. 사회적인 환경 및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개인적인 결합, 그리고 불안한 행동과 불안한 상태를 넘어서 사고와 상해로 간다는 것. 즉 사건과 상해, 재해로 간다는 것. 중상이나 사망, 29 경상, 300 무상해 사고의 비율로 간다는 것. 재해 예방 4원칙, 원인 기억의 원칙, 그리고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그리고 대책 선정의 원칙. 많이 들어보셨죠? 직접비, 간접비. 직접비는 근로자의 어떤 그 사람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상, 보험상 직접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어떤 유족보상비, 그리고 장의비, 그리고 휴업보상비, 그리고 간병기, 요양급여비, 기타. 이 내용들이 직접비고 거기에 대한 4배가 간접비이다. 영업손실비 또는 공장이 멈췄거라든지 기타 간접손실비. 그래서 총 재해손실비는 직접비하고 간접비가 더해진 이게 1이고 이게 4다면은 5가 되기 때문에 직접비의 5배가 재해손실비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사고 예방 원리 같은 경우는 조직, 사실 발견, 분석평가, 시정책의 선정, 시정책의 적용. 이렇게 5가지 내용으로 가는 거죠. 이 내용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저희가 항상 강의할 때 하지만
위험성 평가하고 꽤 비슷하다는. 그래서 이 5가지로 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이론이 가진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가 안전관리론에 많이 등장하고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다 따로따로 공부를 하고 있죠.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다라면은 지식이 확 확장되면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법령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올까?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법령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달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냐 어렵게 받아들이냐는 이제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법령에서 뭘 설명을 해볼까요? 화재감시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화재감시자. 예. 화재감시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왔죠. 그게 또 수시로 많이 바뀝니다. 왜? 용접, 용단 작업하다가 불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화재감시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제가 한번 법령에 있는 그 내용을 강의를 한다면은 뭐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화재감시자가 있다라면 이 화재감시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법의 감시자죠. 예. 법의 취지는 화재가 발생을 한다라면 그게 위험한지 아니면지 빨리 뭐 불을 꺼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용접 용단 작업하는 이런 화재 작업을 할 때 불이 날 수 있으니 불이 나는 거 잘 감시했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더 안 되니까 빨리 불이 난다면 그걸 대피시키는 게 이제 주 업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는 화재 감시자는 이렇게 용접 용단 작업하는 장소에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총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번은 뭐냐? 그리고 2번은 뭐냐? 그리고 3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차라리 그림으로 그리는 게 서유일 것 같아요. 여기에 벽이 있고 바닥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용접을 한다라고 보자고요. 이랬을 때 지금까지에서 외국의 실험 결과 또 우리들의 실험 결과가 모두 용접불 뛰는 수평 방향으로 최대 물론 바람이 불지 않는 걸 가정해서 11m까지 튀는 게 실험 결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도 용접불띠가 11m가 최대 튈 수 있으니 11m 이내에 가연성 물질이 있다라면은 불이 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된다는 게 바로 1번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개구부가 있고 개방된 부분이 있다라면 용접불띠가 이리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구부나 이렇게 개방된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봐줘야 된다라고 1번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내용은 법 142조의 1인가 141조의 1인가 예, 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죠. 예, 그렇게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2번의 내용은 뭐냐? 한번 읽어보신다면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불똥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아래 방향이 수평으로는 11m지만 아래 방향이 만약에 30m다. 그렇다면 불똥은 30m까지 떨어질 수 있죠. 아래 방향 계속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래 방향에 가연성 물질이 있어서 이 11m가 넘더라도 그 이상이다 하더라도 여기서 불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은 여기에도 화재감시자가 들어가는 게 2번의 내용이에요. 그림으로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3번의 내용은 뭐로 나와 있냐면은 이거예요. 여기 이 벽, 칸막이 또는 천장, 지붕이 금속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열 전도나 열 복사가 쉬워서 열이 전달되기 쉬우니까 이 반대편에도 불이 날 수 있다라면은 여기도 화재감시자로 돌아가는 게 바로 이 1, 2, 3번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과 연상을 한다라면은 법의 내용이 쉽게 이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라면 이 화재감시자는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느냐.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작업하는, 즉 용접, 용단하는 작업하는 곳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왜? 거기에 불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 2번째, 여기서 만약에 가스 용접을 한다라면은 그 가스가 누기가 되어서 더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스 검지를 할 수 있는 장치나 또는 경보장치가 제대로 그 주변에 있어서 작동되는지 한번 작업 전에 확인해야 되겠죠. 그게 업무에 대해서 2번째 내용인 거죠. 3번째 내용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불이 났다. 빨리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것을 유도하는 업무. 그게 바로 화재감시의 업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에 필요하는 것은 뭐냐면은 핵심은 뭐냐면은 근로자의 대피인 거죠. 불이 나는가 안 나는가 확인했다가. 그래서 해당되는 게 바로 휴대용 조명기구. 그죠? 그리고 연기를 막아주는
방역 마스크도 있는 거고요. 예. 또 우리가 휴대용 조명기구나 방역 마스크도 있지만 그 외 나머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손전등도 휴대용 조명기구니까 휴대용 조명기구, 방역 마스크. 갑자기 하나가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너무 쉬운 건데 왜 이럴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총 있는데 휴대용 조명기구, 방역 마스크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이따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로 가지고 이렇게 화재 감시자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확성기죠,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다가 제가 확성기 왜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방역 마스크 이러한 어떤 방연 장비들을 갖추고 화재 감시자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조항에 보게 되면은 이게 있었어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매일 똑같은 작업이 반복되고 제대로 소화설비가 있다라면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혹시 불이 나면 위험하니까 대부분 회사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재 감시자를 반드시 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체들이 거의 대다수죠.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렸었어요. 화재 감시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설명드렸죠. 그리고 하나 이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장비가 아니라 화재 감시자의 업무까지 세 가지죠. 그러면 지도자 시험에 2차에도 나왔고 기계 분야 3차에도 나왔던 다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너무나 쉽겠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법을 그대로 문구 그대로 외우고 있어요. 그거보다는 이걸 이해를 한 다음에 법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이해되니까 외우기가 쉽습니다. 물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싱크로율을 높게 한다면 다 없이 이제 좋은 점수겠지만 그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우리의 뇌 구조가. 그러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외우는 게 더 집중이 된다라면 더 높은 점수 아니면 더 완벽한 점수 또 이 내용에 맞게 싱크로율이 100% 아니지만 거의 유사하게 된다 하더라도 점수는 다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한다라면은 무조건 법을 외우거나 그런 것보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한다면 그것처럼 쉬운 공부가 없어요. 그러면 기술론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어떤 걸 이야기할까? 뭐 종류는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확실하고 싶은 응력으로 이야기할까요? 응력 그냥 간단한 거지만 응력. 응력이라고 한다면은 대응한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때렸어요. 이 때리는 힘은 우리는 외력, 다른 말로 하중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어떤 외력이 정해진 것을 우리는 하중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응력은 뭐냐? 이것을 때렸을 때 이걸 버티고자 하는 힘이 응력입니다. 그러니까 응력과 하중, 즉 응력과 어떤 외력은 거의 항시 같이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에 좋은 소재가 하나 있네요. 제가 이 종이를 가지고 한번 또 설명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쇠는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찢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겠죠. 만약에 여기가 찢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이 종이가 버틸 수 있는 힘에 비해서 나는 더 많은 외력의 작용을 해서 이렇게 아마 찢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졌다면 이 종이는 내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거기에 비해서 이 안에서 대응하는 힘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 대응하는 힘이 크냐 작냐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그만큼 많은 힘이 작용하니까 여기서 버티려고 하는 많은 힘이 그만큼 작용을 하게 된 거고 또 버티는 힘이 만약에 50인데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내가 더 컸으니까 버틸 수 있는 게 넘어서서 찢어지게 되는, 즉 파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봤을 때는 이 종이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찢어졌는데 그러면은 볼까요? 여기 찢었을 때 어디가 찢어질까요? 이번에는 가운데 여기 모르죠. 하지만 여기다가 흠집을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딱 접어서 이렇게 혹시 보이실란가요? 예, 여기 보면 보일 것 같아요. 여기 흠집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디가 찢어질까요? 예상할 수 있죠. 역시나 여기 가운데 여기가 흠집이 있는 곳이 찢어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흠집이 있는 곳, 이렇게 어떤 결함이 있는 곳에 있다라면은 이곳이 찢어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이것을 응력과 하중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찢어지는 힘이 똑같이 찢어지는데, 똑같이 힘을 주는데, 왜 여기가 찢어지냐 하면은 이곳에 하중이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찢어지는 힘이 똑같이 골고루 100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지만 이쪽에 응력이 모여버리는 거죠. 버티려고 하는 힘이. 왜? 이쪽에 하중이 더 많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힘이 이쪽으로 더 많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력이 많이 모여졌다는 것은 버티려는 힘이 많이 모여진 것이고, 그 말인즉슨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응력이 모여지는 곳, 하중이 집중되는 곳에서 찢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응력 집중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버티려는 하는 힘,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하중이라고 했을 때, 응력이 크다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나눠집니다. 이걸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응력이 크다. 하중을 많이 받는다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응력이 100이다 하게 되면은 하중도 100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응력이 작다, 응력이 30이다 하게 되면은 하중도 30이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만큼 작게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응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대응하는 힘이 클 수도 있지만, 방금 설명했듯이 이걸 설명하게 된다면은 이제 다른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여기 종이는 찢어질 수 있는 것은 100이라는 힘이 돼야만 찢어져요. 근데 나는 50 정도의 힘을 줬는데 찢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50만 힘을 줬는데도 100이 돼야 찢어지는데, 찢어지는 이유는 이런 노치가 있거나 이렇게 결함이 있거나 흠집이 있다라면은 이런 곳은 더 응력이 더 많이 집중될 수 있는, 내가 50의 힘만 주더라도 여기에는 더 많은 응력이 모여져서, 다시 말해서 내가 대응하려는 힘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 대응하는 힘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결함의 흠에 의해서 그쪽에 하중이 모여지기 때문에 더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력이 크다라는 것은 버틸 수 있는 힘이 크다라는 것도 있지만, 응력이 크다라는 것은 버틸 수 있는 힘을 많이 모아져서 그쪽에 하중이 많이 받는다는 두 가지의 의미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응력이 크게 설계해야 된다. 그 말이 있었음, 대응이 강하고 외부의 힘에 작용한 데서 더 버틸 수 있게끔 설계해야 된다가 맞는 말도 되지만, 응력이 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 하중이 모여서 모든 힘이 받아진다는 걸로 설명이 두 가지로 되는 거죠. 이게 헷갈려서 우리가 응력과 하중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못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력이 뭐냐, 하중이 뭐냐 한다면 하중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고 응력은 버티는 힘이어서 버티는 힘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하중으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2021년도 기계안전 분야 지도사 2차 시험에서 이 응력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사람들이 하중으로 설명해서 0점이 나온 사례도 많습니다.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응력과 하중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나씩 풀어본다라면은 이런 기술론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서 설명할 것이냐, 또 응력을 많이 받지 않도록, 응력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한다, 그것도 좋은 말이 되는 거죠. 아까 응력이 크게 설계해야 되는 것도 좋은 말이지만,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구분이 되어야 이게 외워지는 건데, 가만히 외우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응력이 커야 된대요. 그게 안전하대요. 어떨 때는 응력이 크면은 불안전하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뭐가 맞냐 해서 그냥 그대로 외우고 있다가 막상 이 개념을 모르다 보면은 설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력과 하중에 대한 것들을 좀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랑가는 모르겠어요. 왜? 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설명드린 것은 그냥 제 지식에 의해서, 또 그것을 지식을 약간 가공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최대한 풀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듣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이 내용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 핵심 강의만 듣는다라기보다는, 나는 기계안전 분야에 전혀 모르는데, 나는 이쪽에 생소한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방향의 공부를 섭렵하게 되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장벽을 좀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OT만 보더라도 공부 방향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좀 더 도움이 되고 나의 역량 그 이상의 좋은 답안으로 작성이 되어서
합격도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은 자신감을 드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게 자신 있게 답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제 안전관리론부터 하나씩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